2006년 12월 10일 오후 3시 45분 오리건 후드산 해발 1800피트. 한 등반가가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아내와 2000마일 넘게 떨어진 곳에서 통화합니다. 눈동굴 벽의 추위가 재킷을 뚫고 오른쪽 어깨엔 극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자세를 바꿀 때마다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손가락 감각이 점점 사라집니다. 추워! 그가 힘겹게 말합니다. 젖었고 힘도 없어요. 동굴 입구 밖에서 바람이 시속 100마일 넘게 불고 있습니다. 그의 두 등반 동료는 며칠 전에 이 동굴을 떠나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 폭풍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그는 오두막에서 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 눈 동굴에 갇혀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등반가는 누구이며 상식처럼 느껴졌던 결정이 어떻게 그를 눈 동굴에 가두게 된 걸까요? 그의 아내는 속수무책으로 듣고만 있었을까요? 2시간을 허비한 따뜻한 모닥불에서부터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풍, 그리고 한 나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조용한 손짓까지. 세 친구와 그들의 운명을 바꾼 선택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등반가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익스트림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06년 6월 세 남자가 각기 다른 원정대로 레이니어 산을 오르다 14,400피트 정상 부근에서 길이 겹치며 특별한 교감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그들은 가족들이 순식간에 맺어진 유대감이라 불을 깊은 인연을 쌓았습니다. 몇 달 만에 그들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등반을 계획했고 깊은 기독교 신앙을 나누며 함께 오를 산들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이 유대감이 자신들을 벗어날 수 없는 폭풍으로 이끌 줄 몰랐습니다. 첫 번째는 켈리 제임스였습니다. 그는 48, 새 댈러스 출신 조경 건축가로 그의 디자인은 메트로폴리탄 홈, 베터 홈스 앤 가든스르 등에 소개됐습니다. 그는 어깨까지 오는 머리카락을 가졌고 비틀스를 사랑했으며 6년 동안 1970년대에 지어진 자신의 집을 친구들이 초현대적인 걸작이라고 부를 정도로 변신시켰습니다. 하지만 켈리의 진짜 열정은 건축이 아니라 산이었고 등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25년 넘는 등반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디날리, 아이거, 페루의 알파마요 정상에 올랐고 레이니어 산을 20번 넘게 등반했습니다. 그는 등반 중 한 번에 아내 카렌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카렌을 바위에 앉히고 앞으로 평생 무엇을 할 거냐고 물으면서 청혼했습니다. 형 프랭크는 켈리가 와일디 넬슨처럼 독립적이고 고집 센 자랑스러운 텍사스인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텍사스인이었죠. 친구들은 그가 신에게 가까워지려 등반한다고 했고 곧 산이 그의 신앙을 시험할 거라 했습니다. 두 번째 등반가 브라이언 홀 37은 지역 언론에서 댈러스 최고의 퍼스널 트레이너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며 주변에 열정을 불어넣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을 정의하는 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여자 축구팀을 코치하고 죽은 콧불소들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헤비타트 포 휴머니티에서 자원봉사로 주말마다 집이 없는 가족들을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의 원동력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산과 안전하게 머무는 법을 잘 알았습니다. 후드산은 에베레스트를 위한 연습이자 그가 오랫동안 추구한 목표를 향한 또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등반가는 36세의 제리 니코 쿡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미국에서만 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니코는 차이나타운의 지하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네일 살롱에서 일하는 한국계 이민자로 아들을 부양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순전히 굳은 의지로 니코는 그 지하실에서 월스트리트까지 올라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 세 남자가 6월에 레이니어 산에서 마주쳤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서 무언가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산을 사랑하고 자신을 밀어붙이지만 안전을 중시하며 등반을 영적으로 여기는 3명의 비전통적 기독교인 등반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상에서 연락처를 교환했고 몇 달 안에 단순한 등반 지인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습니다. 진짜 친구, 장비나 등반 코스뿐만 아니라 인생과 신앙,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곧 그 우정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시험받습니다. 12월 그들은 다음 등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운트 후드는 오리건 최고봉으로 해발 11,240피트입니다. 이제 11,240피트라고 하면 그렇게 대단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와 비교할 수 없고 세계 50대 봉구리에도 못 들지만 마운트 후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등반되며 매년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이 산은 캐스케이드 산맥에 위치해 있으며 맑은 날에는 이 거대한 눈 덮인 화산이 너무 완벽해서 실제 같지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마운트 후드는 평온해 보이지만
이는 등반가들이 오르기 전 믿는 착각입니다. 매년 수천 명이 표준 남쪽 경로로 정상에 오릅니다. 이 산은 기술적이지만 접근이 쉬워 경험 많은 등반가들이 더 큰 산 훈련장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켈리, 브라이언, 니코가 계획한 노스페이스 루트는 전혀 다른 산입니다. 노스페이스는 최대 60도 경사의 2500피트, 험난한 아이스 클라이밍 구간입니다. 이 루트는 크램폰, 아이스 X, 로프와 등반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12월 겨울 환경에서는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폭풍이 빠르게 몰아치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 날씨가 변해 그 벽 위쪽에 갇히면 안전하게 내려올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산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북벽 정상까지 등반 후 더 쉬운 남쪽 경로로 내려와 팀버라인 롯지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볍고 빠르게 움직일 계획이었습니다. 즉,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장비만을 가지고 가기로 한 것입니다. 좋은 계획이었고 야심차면서도 무모하지 않았으며 규율 있는 등반가다운 것이었습니다. 2006년 12월 7일 켈리, 브라이언, 니코는 포틀랜드에서 쿠퍼스퍼 트레일헤드까지 차로 이동한 후 해발 5,700피트의 틸리, 제인 케빈 대피소까지 하이킹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를 파멸로 이끈 첫 결정을 내렸고 혼돈 속 작은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매주 패트리온에서 저는 더 깊은 이야기, 독점 영상,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 또는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저와 함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고 싶으시다면 패트리온에서 익스트림에 가입해주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알겠죠? 그날 저녁에는 계속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산을 더 올라가서 해발 7,000피트나 8,000피트쯤 되는 곳에 캠프를 차릴 예정이었죠. 그렇게 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미 산 중턱까지 올라와 있게 되고 정상에 더 가까워져서 본격적인 등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른 아침, 눈이 단단하고 날씨가 안정적일 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틸리 제인 오두막에 들어서자 벽난로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지금 틸리 제인은 해발 5,700피트에 있는 작은 대피소로 등반가들이 북벽 등반 전 기지로 사용합니다. 그곳은 화려하지 않고 내벽과 침대들, 벽난로만 있습니다. 하지만 6시간 동안 얼어붙는 바람 속을 등산하고 오두막에 들어가 이전 등반가들이 남긴 불의 온기를 느꼈을 때 정말 천국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미 오후 6시였거든요. 계획대로 등산했다면 어둠 속에서 1시간 넘게 더 걸어야 텐트를 칠 만한 곳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들은 추운 날씨에 야영지를 설치하고 새벽 2시 기상 전까지 침낭에서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등반을 시작하거나 여기서 따뜻하게 자고 푹 쉰 뒤 아침에 상쾌하게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더 높은 곳에서 야영하는 대신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제 더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경험 부족이었습니다. 3명의 숙련된 등반가들은 합리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누가 얼어붙은 텐트 대신 따뜻한 모닥불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누가 힘들게 버티기보다 편하게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싹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비극은 어리석거나 위험한 행동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상식적으로 행동할 때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두막에서 따뜻하게 지내며 그들은 가볍고 빠르게 전략에 맞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틸리 제인의 생존 장비와 침낭, 설피, 식량 대부분을 보관했습니다. 논리는 짐이 적을수록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06년 12월 8일 금요일, 켈리, 브라이언, 니코는 틸리 제인 오두막에서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낮은 곳에 머물러 예정 시간보다 늦게 출발했습니다. 나중에 켈리의 카메라에서 회수된 사진은 오전 9시 30분쯤 그들이 아직 낮은 엘리어핑에 있던 대남 모습을 보여줍니다. 겨울 등반에서는 오후의 기상 변화에 대비해 아침 일찍 산 위쪽에 올라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있어야 할 위치보다 최소 2시간이나 뒤처진 것이었지만 그들은 경험이 많았고 강인했으며 이를 위해 훈련도 했기 때문에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약 1500피트에 도달할 때까지 등반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등반가 중 한 명, 아마 켈리가 떨어졌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서로 밧줄로 묶여 세 남자 모두 같은 밧줄에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한순간에는 위로 올라가며 다음 발걸음과 숨에 집중하다가 다음 순간에는 추락해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갑자기 3명 모두 산 절벽에 매달려 누가 다쳤고 어떻게 안전하게 돌아갈지 고민합니다. 그들은 회복했고
다시 등반 경로로 돌아갔으며 부상당한 등반가를 나머지 두 사람 사이에 묶어 지지하면서 계속 등반을 이어갔습니다. 후드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들은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3명 모두 죽을 뻔한 추락 사고에도 불구하고 산의 가장 기술적인 루트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등반했습니다. 사실 거의 그렇게 될 뻔했지만 모든 등반가가 알듯 정상 등정은 전투의 절반일 뿐입니다. 이제 내려가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나빠지기 시작했죠. 기억나시죠? 그들은 북벽 정상까지 오른 뒤 쉬운 남쪽 경사면으로 하산할 계획이었습니다. 남쪽 경사면으로 가려면 정상에서 펄리 게이츠라는 암석 지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곳은 랜드마크로서 좋은 조건에서 쉬운 길이 여기에 시작됨을 알립니다. 그걸 찾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위를 둘러보고 바위를 발견하면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정상에 도착할 무렵 해는 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이 틸리 제인 오두막에서 편하게 잠을 잔 2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시야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지쳐 있었으며 펄리 게이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안전하게 하산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하산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방향을 하나 정해서 자신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기를 바라는 것,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그 자리에서 멈춰 눈동굴을 파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어디로 가는지 보고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선택지를 선택했습니다. 정상에서 약 300피트 아래쯤 되는 곳에서 그들은 작은 눈동굴을 파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길을 못 찾아 산을 내려가다 추락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시야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하고 현명해 보입니다. 이상적이진 않지만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날씨가 얼마나 더 나빠질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이 동굴을 파고 불편한 밤을 보낼 거라 생각하며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거대한 폭풍우가 태평양 북서부에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산 정상의 풍속은 시속 100마일에 달했고 일부 돌풍은 그보다 더 강했습니다. 이런 바람은 정말로 사람을 넘어뜨릴 정도로 강해서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등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이제 켈리, 브라이언, 니코는 그것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아침이 와도 날씨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동굴 입구를 스치는 바람은 비명처럼 불고 눈은 쌓이며 시야도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오래 기다렸고 정확히 언제인진 모르지만 하지만 동굴에서 처음 며칠간 그들은 또 다른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셋 다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누군가 내려가서 도움을 청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라이언과 니코는 동굴을 떠나 산을 내려가 구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켈리는 어깨 부상으로 그 자리에 남아 도움을 기다리기로 했고 그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폭풍 속에 친구를 혼자 두고 가는 건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잘못된 일처럼 느껴졌지만 그 결정은 이치에 맞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명의 건강한 등반가가 빠르게 움직이면 부상자가 포함된 3명의 지친 등반가보다 하산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하산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구조팀과 함께 돌아온다. 모두가 집에 돌아간다. 논리적이었습니다. 경험 많은 등반가들은 비상 상황에서 항상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동굴 입구에 서서 눈보라를 맞으며 모두가 인정하기 싫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폭풍이 더 심해진다면 이것이 서로를 보는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가족을 영원히 괴롭혔습니다. 2006년 12월 10일 오후 3시 45분 텍사스 댈러스 태평양 표준시 카렌 제임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는 그녀의 남편 켈리 제임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2,000마일 이상 떨어진 후드 산의 눈동굴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후드리버 카운티의 보안관 조 완플러는 다른 전화선에 있었습니다. 그는 통화를 들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산악 구조 작전 중 하나가 될 일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켈리 제임스는 약하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춥고 젖었으며 기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브라이언 홀이 산 아래로 도움을 구하러 갔다고 했고 그 후 이상한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니코 쿡이 비행기에 있다고 했지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중에 이것이 저천증이 그의 사고에 영향을 미쳐 혼란을 일으킨 초기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잠시만이라도 카렌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그는 2,000마일 떨어진 얼음산에 있습니다. 그의 약해지는 목소리를 들으며 그가 죽어가고 있음을 압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희망적인 목소리를 낼 힘을 찾으시겠습니까? 카렌은 강인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산에 갇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말뿐일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여보, 사랑해요. 꼭 강하게 버텨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다 꾸몄어요. 정말 예뻐요. 당신이 보는 게 기대돼요. 꼭 깨어 있어요. 사랑해요. 그 통화는 6분 42초 동안 이어졌고 카렌 제임스는 그 시간 동안 그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했습니다. 통화 직후 T-모바일 엔지니어들이 켈리의 휴대폰에 5분마다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지국 삼각 측량을 통해 그의 위치를 산에서 약 0.25마일 이내로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여러 수색 및 구조팀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포틀랜드에서 온 제304 낙하산 구조대 1926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구조단체인 후드리버 크랙 레츠, 포틀랜드 마운틴 레스큐, 보안관 사무실, 군용 헬리콥터, 그리고 거의 100명의 구조대원들, 이 오리건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악구조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켈리 제임스가 동굴에 있다는 걸 알았고 위치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지휘본부에선 산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산악구조에서 중요한 점은 위치를 아는 것과 실제로 도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12월 11일 월요일에 뜨기 전 사민 구조팀 7개가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경험 많은 등산가들이었고 마운트 후드를 수십 번이나 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켈리의 위치를 향해 등반을 시작했지만 곧바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를 친구들과 가둔 그 폭풍이 이제는 그만 혼자 가두고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폭설, 그리고 전혀 보이지 않는 시야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1시간씩 지날 때마다 또 1시간이 더해졌습니다. 그의 몸은 안에서부터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포틀랜드 산악구조대원은 첫날을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묘사했습니다. 발밑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증거를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켈리의 휴대전화가 밤 10시 55분에 잠깐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가 신호를 지키는 순간 희망이 솟았습니다. 그는 배터리를 아끼거나 아직 버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FBI 기술자들이 그의 위치를 찾기 위해 첨단 추적 장비를 들고 비행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구조팀은 수요일에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가시거리는 1.5m도 채 되지 않았고 정말로 얼굴 앞에 있는 자신의 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최대 고도는 약 10,000피트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켈리보다 1000피트 이상 아래에 있었고 더는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날씨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진전을 보였고 목요일 아침에 더 높은 곳, 어쩌면 켈리 위치까지 올라갈 계획이었습니다. 목요일이 드디어 그에게 닿을 것이라는 진정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2월 14일 목요일 아침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후드산을 강타한 사고는 너무 치명적이어서 구조와 무관하게 전국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며칠 동안 점점 거세지던 거대한 겨울 폭풍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오리건과 워싱턴을 강타했습니다. 후드산의 풍속은 시속 100에서 140마일에 달했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리건과 워싱턴에서 100만 명 이상이 정전을 겪었고 폭풍으로 18명이 사망했습니다. 아래 세상에선 재난이 있었지만 켈리 제임스는 누구도 닿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구조팀도 대피소를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열추적 드론을 투입했지만 물 때문에 렌즈가 김으로 뿌옇게 됐습니다. 새로 내린 눈이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아무도 7,400피트 이상으로 안전하게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년 만에 가장 심한 겨울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켈리 제임스는 저 산 어딘가 높은 곳에서 혼자 눈동굴 안에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6년 12월 15일 금요일 폭풍이 이어졌습니다. 구조팀들은 후드산 북쪽의 역사적 로치 클라우드 캐빈에 고립돼 있었습니다. 한 구조대원은 바람이 불 때마다 건물이 곧 무너질 듯 위협적으로 삐걱거렸다고 했습니다. 수년 후에도 45cm 넘는 새 눈이 쌓였습니다. 아무도 올라가거나 켈리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기다림도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12월 16일 토요일이 되어서야 마침내 날씨가 풀렸습니다. 해발 8,500피트에서 기온은 영하 5도였습니다. 바람이 시속 25마일로 줄어 거칠지만 작업은 할 수 있었습니다. 45명의 전문 산악인들, 이 산의 양쪽에서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국민방위대 헬리콥터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동굴처럼 보이는 곳으로 이어지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희망이 현실 같았지만 그날 오후 시속 50마일 강풍이 다시 불었습니다. 팀들은 동굴에 도달하지 못한 채 다시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켈리가 있을지도 모르는 곳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웠지만 그에게 닿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12월 17일 일요일 마침내 완벽한 조건이 찾아왔습니다. 푸른 하늘, 거의 없는 바람, 정상의 기온은 거의 0도였습니다. 셰리프 완플러는 구조 작업 외 모두 산 정상 부근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등반가 등 방해 요소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였을까요? C-130 수송기가 정상 주위를 돌며 열화상 카메라로 눈 위를 살폈습니다. 치누크 헬리콥터는 대형 스쿨버스 크기의 항공기로 구조대원들을 산 정상 경사면까지 직접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은 조시 존스턴으로 304번째 공군 구조대대 소속 예비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산에 착지하자 헬리콥터는 떠났고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그와 눈, 그리고 바람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움직이기 시작하며 등반가들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고 곧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평범한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허리케인급 강풍이 이상한 일을 벌였습니다. 강풍이 발자국 주변의 모든 느슨한 눈을 쓸어가 버렸지만 등반가들이 밟았던 압축된 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젠 자국과 발자국 무늬가 눈 속에 얼어붙은 유령처럼 선명히 보였습니다. 자국들은 그를 동굴 입구처럼 보이는 곳으로 이끌었고 그는 조심히 다가가 아이스 X로 쳐서 뚫었습니다. 안에는 기어들이 흩어져 있었고 아이스 X 2개와 잘린 로프들이 있었습니다. 등반용 앵커 슬링들, 누군가 일부러 남겨두기에는 이상한 것들이었습니다. 존스턴은 등반가들이 왜 아이스 X를 두고 갔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스 X는 버리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장비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는 뒤로 물러나 계속 수색하며 능선을 따라 300피트 이동해 아이스 X로 바위를 두드렸습니다. 그가 아이스 X로 눈과 바위를 친 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단단한 바위를 치면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아래에 빈 공간이 있으면 소리가 달라지고 메아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가 몇 번 두드리던 중에 그 빈 메아리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 눈 아래에 뭔가가 있다는 걸 알려줬죠. 그래서 그는 입구를 치우기 시작했고 도끼로 단단하게 뭉친 눈을 뚫고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일간 입구를 완전히 막았던 얼음을요. 그가 얼음을 뚫고 들여다보자마자 본 것은 곧바로 무정의로 연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존스턴이 시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시신은 작은 동굴 안에 등을 대고 머리는 배낭 위에 얹힌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등산 장비와 재킷, 부츠도 그대로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존스턴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른팔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몸 옆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팔은 몸에서 동굴 입구 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손은 일부러 그렇게 놓였고 장갑은 벗겨져 시신 옆에 있었습니다. 또한 약지는 무언가를 가리키듯 들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엔 이니셜이 새겨진 인장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LKJ 켈리 제임스, 태평양 표준시로 오후 3시 29분 2006년 12월 17일 셰리프 완플러는 미국 최대 산악구조작전 중 하나를 공식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임무가 목표를 달성했지만 아무도 바라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존스턴이 발견한 시신은 켈리 제임스였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초기 보고와 달리 켈리의 어깨 탈구는 1500피트 추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뼈가 부러지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저천증으로 사망했으며 탈수가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카렌에게 전화를 건 후 하루나 이틀 안에, 그리고 추위가 그를 덮치기 전에 켈리 제임스는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추운 날씨에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즉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가족에게 알릴 수 있도록 손을 정확히 그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사랑의 행동이었고 마지막 배려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라져가는 걸 알았던 남자가 자신을 찾을 이들을 위해 덜 힘들게 하려 남긴 조용한 메시지였습니다. 며칠 전 이 동굴을 떠나 도움을 구하러 간 브라이언 홀과 제리 니코 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조대는 산 위쪽에 도착해 수색을 시작했고 켈리 위치에서 약 400피트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눈 위에 아이스 X 2개가 그냥 놓여 있었고 등반가들은 아이스 X를 두고 가지 않기 때문에 구조대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건 꼭 필요하거든요. 미끄러지면 아이스 X로 멈추고 등반 시얼음도 아이스 X로 잡아요.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는 누군가 하강을 준비한 듯 로프가 여러 구간으로 잘려 있었고 경사면엔 스노우 앵커 2개가 박혀 있었어요. 얼음엔 2사람이 설 수 있는 작은 플랫폼도 파여 있었죠.
하지만 구조대원들이 살펴보니 준비 상태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부츠 자국이 두 쌍이었거든요. 이런 산 경사면에서는 나란히 걷지 않아요. 일렬로 걷죠. 한 사람이 먼저 길을 시험해보고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사람이 그 발자국을 따라가죠.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걷고 있었어요. 마치 한 명이 힘들어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브라이언과 니코는 동굴을 나와서 내려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둘 중 한 명이 공영에 처하게 된 거죠. 아마 다쳤거나 동굴에 오래 앉아 지쳤을 수 있죠. 어쨌든 그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둘은 함께 움직이면서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부축하고 켈리를 구조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산을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들은 이 구간에 도착했는데 여기는 경사가 정말 가팔랐어요. 그냥 걸어서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팔랐죠.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멈췄고 경사면에 스노우 앵커를 설치해 로프를 나눠 하강 준비를 했어요. 그들은 얼음에 작은 플랫폼을 파 공간을 만들었어요. 준비를 하던 중 그들은 가파른 구간을 내려갈 준비를 했지만 무언가 잘못됐어요. 가장 유력한 추측은 그들이 하강 장비를 설치하는 동안 바람에 휩쓸렸거나 하강 중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마도 고정 장치가 실패했거나 누군가가 손을 놓쳤거나 시속 100마일의 강풍이 그들을 들어 올려 던졌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하강하려던 후드산의 그 구역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걸리스라고 불리며 으스스한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건 전 40년간 그 지역에서 13명이 숨졌어요. 브라이언과 니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해요. 그들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실종 사망 추정으로 공식 분류됐어요. 며칠간 이런 질문이 계속됐어요.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 다르게 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 셰리프 완플러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시간 문제였고 만약을 대비한 준비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게 제 슬픔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실수 목록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오두막에 두고 온 장비와 틸리 제인에 머물기로 한 선택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 선택들은 지나고 보면 무모해 보였지만 다른 이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짐 휘테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미국인은 그들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등반가들이었고 단지 자신들의 한계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가장 빛나죠. 저도 동의해요. 켈리, 브라이언, 니코의 결정을 보면 그들은 무모하거나 부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린 모든 선택은 그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야영하는 대신 따뜻한 불 옆에 머무르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죠. 조금 늦더라도 정상에 오르려는 건 논리적입니다. 경험 많은 등반가로 훈련했다면 더 그렇죠. 어둠 속에서 하산 경로를 못 찾으면 눈동굴을 파고 아침까지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합니다. 부상자는 기다리고 건강한 두 명이 구조 요청하러 내려가는 것이 구조 매뉴얼에서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을 다치게 한 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작은 부족한 선택들이 쌓여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선택은 그 순간에는 완벽하게 이치에 맞아 보이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켈리 제임스, 브라이언 홀, 제리 니코 쿡은 무모한 스릴 추구자가 아니라 경험 많은 등반가로 합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점이 이야기를 더 무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처럼 모든 경험과 준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 경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떤 작은 결정이 큰 변화를 만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사는 경험이나 준비, 선의보다 타이밍에만 관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 2시간 만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뵈어요. 당당하고 용감하게 사세요.